사인 주세요. 3월 12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실에서 시작합니다. 벌써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아직 오프닝 시간인데 네, 의장님께서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지금부터 60분 동안 국회의장님 모시고 개헌에 대해서 한번 집중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개헌 이번엔 될까? 진짜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의구심들도 있으실 텐데요. 다양한 의견들 저희 채팅방에 올려주시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방송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의장님 지금부터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회의장실에서 하는 첫 번째. 와, 이 집무실에서 하는 첫 번째 인터뷰를 저희 취재 편의점과 함께 하시는 거군요. 그렇군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림도 괜찮은. 와, 멋진. 저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가서 봐야 되는데. 예, 가서. 좀 보기가 좋잖아요. 일단 어린아이 물고기 그래서 생명 뭐 이런 뜻을 담은 그림이에요. 생명, 어린아이. 저기 또 보면 홍범도 장군. 부조가 있죠. 제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 이사장이시니까. 예. 저 사진 너무 인상적입니다. 저 사진은 제가 알지 못하는 분인데 지난 그 탄핵 표결하고 나서 왜 땅 이렇게 할 때 세 번째 그게 인상적이라고 맞아요. 저걸 그려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보내왔어요. 네. 저거는 뭐냐면 저건 처음 보죠, 저런 거. 네네. 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거는 고래귀예요. 고래귀? 네. 예. 그러니까 어느 자영업 하시는 분이 우리 수석 비서관 한 분을 통해서 국회의장께서 세상 이야기를 잘 듣고 국민의 목소리를 잘 들어라. 그런 뜻에서 고래가 물속에서 소리를 아주 잘 듣는데요. 우리 근데 뼈가 없잖아요. 연골이어서 다 상하잖아요. 그쵸. 근데 저기는 고래는 저렇게 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래 귓뼈를 저한테 선물을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붙여놨죠. 예, 경청. 근데 제가 사실 오랫동안 의장님 배워왔지만 의장님처럼 정말 그 을지로위원회 하시면서 민심, 민생, 요새도 하시죠? 현장 사무실. 일주일에 한 번씩 지역에서 시민들과 만나시면서. 근데 뭐 못 가는 날도 꽤 있어요. 바쁘시니까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12.3 비상계엄 때 국회 정문에서 뵙고 석 달 만에 다시 뵙는 것 같아요. 그랬군요. 벌써. 그러니까 벌써 석 달이 그 사이 이제 해가 바뀌고 뭐 이렇게 된 건데, 이번에 개헌을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계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개헌을 추진해야겠다고 생각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개헌이 그러니까 헌법이 너무 오래됐어요. 맞아요. 우리 그 헌법으로 지난번 비상계엄도 맞고 그럴 수 있었는데 너무 오래돼서 해보니까 빈틈이 많더라고요. 이를테면 비상계엄에 대해서 헌법 77조에 비상계엄 해제권을 국회에 줬어요. 그럼 해제하면 국무회의가 해제 의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제권만 주다 보니까 비상계엄 한쪽에서 국회가 열리지 못하도록 막잖아요. 해제 못하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국회의장을 잡아야 된다, 당 대표를 잡아야 된다. 체포자 명단이 돌아다녔죠. 체포자 명단 들어오고 이 국회에다가 군인 보내고. 그렇습니다. 그게 국회가 갖고 있는 해제권을 발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혔으면 못했던 거죠. 해제를 못한 거죠. 그것도 그래서 문제고 또 해제를 했는데 한 새벽 12월 4일 새벽 1시 1분 해제 의결을 했어요. 근데 국무회의가 소집돼서 해제해야 되는 게 4시 반이었고 그걸 확인을 내가 5시 50분쯤 했어요. 한덕수 총리를 통해. 통보했는데 통보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때 걱정이 비상계엄, 불법적으로 비상계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국은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해제를 할까? 그냥 밀고 갈까? 해제해놓고 또 2차 비상계엄을 할까? 그런 게 걱정이잖아요. 이게 헌법의 빈틈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예 승인권,
승인권. 국회가 승인해주지 않으면 네.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예. 근데 특별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금방 소집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48시간 안에 네. 이렇게 했고 네. 대신 국회가 해제 의결을 하면 즉각 해제하는 것으로 국무회의 거치지 않고. 예. 그러니까 국무회의 소용 없이 국회만의 결정으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그런 빈틈을 메꿔야 되는 거죠. 예. 우리가 겪어보니까. 예. 그래서 요번에 그거는 제안하는 거고, 또, 이 헌법을 만들 때, 그때가 시대 정신이 뭐였냐면, 한 명씩만 더 나와도 삼천리는 천만원 할 때 만들어진 헌법이에요. 39년 전이라는 게 그런 게. 예. 지금 AI를 얘기하고 있는데 핸드폰은 그냥 삐삐도 없을 때.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국민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은 때. 네. 국가의 불균형 문제도 지금처럼 상황이 안 돼 있을 때여서 이런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이 시대의 변화에 따른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줘야 되는 면도 네. 있고, 그래서 의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빈틈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의제를 이제 개헌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39년 된 낡은 헌법을 개헌해야 된다는 건 분명하죠. 네. 근데 할 때마다 전면 개헌을 하려고 해요. 개헌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네. 개헌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모든 의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네. 나올 때마다 반대 의견이 또 막 나오고 네. 논란만 하다가 결국 못 돼요. 맞아요. 그래서 39년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에 7월 17일 날 전면 개헌으로 하지 말고 네.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것들만 먼저 하고 부분 네. 개헌하고 예. 단계적으로 하자. 네. 충분히 논의하고 하고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작년 7월 17일 날 이미 제안을 한 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개헌할 수 있는 국민적 합의가 높은 것만 가지고 부분 개헌을 하자는 게 생각이고 네. 기회가 왔을 때 하자. 네. 근데 어떤 기회가 왔냐면 드디어 개헌을 이 제도적으로 막고 있었던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게 국민투표법이거든요. 네. 국민투표법이 제외 국민투표 조항도 없고 맞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지가 11년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 못 고쳤어요. 그것도 저는 참 이해는 안 이해 안 되죠. 예. 근데 11년이 되도록 그런 거를. 제가 이번에 아주 줄기차게 외쳐서 네.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 3월 1일 날. 필버까지. 필복까지. 그래서 3월 1일 날 국민투표법을 개정을 해서 그동안 차이가 나는 공직선거법과 뭐가 차이 났냐면 제외국민투표 조항이 없었고 그리고 사전투표. 공직선거는 사전투표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사전투표 제도가 없어서 그걸 고치지 않으면 같이 선거를 치를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선거 연령이 네. 공직선거법은 18세로 되어 있는데 네. 국민투표법은 19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맞췄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투표법이 이제 비로소 통과가 됐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된 거예요. 예. 두 번째는 12.3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비상계엄이라는 게 다시는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워낙 높게 지금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때 그러면 국민투표법도 됐으니 네. 할 수 있는 조건이 됐으니 국민적 합의가 제일 높은 거는 네. 개헌을 시작을 하자. 그렇게 개헌의 문이 열리면 그 다음에 복잡한 의제들 네. 뭐 이를테면 아까 얘기했던 국민의 기본권, 시대 변화에 따르는 국민의 권리를 예. 확장하는 문제, 또 권력구조 문제, 예. 헌법이 개정하기가 너무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 3분의 2 해야 되고 예. 국민투표를 또 붙여야 되고 예. 이게 아주 어렵게 과정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 연성헌법으로 바꾸는 문제 이런 네. 등등의 것들은 개헌의 문이 열리면 이제 비로소 개헌할 수 있구나 하는 국민들이 확신이 생기지 않겠어요? 네. 개헌 투표를 한번 해보면 그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그래서 합의되는 것을 그 다음에 또 하고 네. 이렇게 해나가면 개헌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개헌의 문을 열되 정말 지금 시급한 전 세 가지를 찍었어요. 아까 얘기했던 네.
비상계엄을 아예 꿈도 못 꾸게 하는 두 가지. 그러니까 해제권을 승인권으로 바꾸고 국회에서 해제하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즉각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거. 네. 그 헌법 77조고요. 네. 전문에 우리 역사상 비상계엄으로 가장 피해도 많이 받고 그것을 오랫동안 싸우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준 그 사건이 5.18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 5.18이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라고 하고 전두환 노태우가 처벌을 받는 걸 보면서 네. 12.3 비상계엄 때 총 들고 들어오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막은 겁니다. 네. 이거 못 막으면 큰 피해가 오고 그렇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결국은 근데 우리가 이긴다. 네. 그러니까 아예 초장에 그냥 처음에 막아버리자 이렇게 네. 해서 그 두려움을 뚫고 국민들이 국회로 오고 국회의원들도 담장도 넘고 그렇습니다. 들어와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안 그래서 5.18을 헌법 전문에 넣고 네. 이 두 가지가 민주주의 방벽을 쌓는 이거는 반대할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요번이 지방선거니까 네. 지역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지역 균형 발전을 국가의 책무로 하는 네. 이 조항을 분명하게 넣자. 이것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국회가 조사한 거에 보니까 83%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네. 이번에 제안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딱 얘기한 대로 기회가 왔고 국민투표법도 개정이 됐고 그리고 지방선거가 있고 예. 이 국민투표는 따로 하기가 어려워요. 왜 예. 그러냐면 국민투표도 50% 이상 투표율이 있어야 개표가 가능하거든요. 네네. 투표가 성립되거든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50% 투표하자고. 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예. 지방선거도 웬만하면 50% 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민투표, 개헌 국민투표를 붙이는 거는 큰 선거, 전국선거가 있을 때 같이 지선과 같이 하든지 총선과 같이 하든지 대선과 같이 하든지 그렇게 해서 매번 선거와 같이 하자고 하는 게 투표율 때문에 그러는 건데 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때 합의할 수 있는 국민 동의가 높은 요 세 개의 건을 국민투표하자. 네.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장님께서는 야심차게 이제 세 가지만 딱 그 부분적으로 전면적으로 하자 그러면 또 말이 많으니까 부분적으로 이 세 가지만 딱 함께 하자라고 했지만 송원석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특히 이제 야당에서는 이거 뭐 선거용 개헌 아니냐 여기에 협조할 이유가 없다. 한가하게 개헌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얘기했다. 네. 민생이 우선이고, 민생이 우선이고 시간이 부족하고, 예, 그리고 지금 전쟁 났고 지방선거 프레임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예. 선거용 개헌이다 뭐 예, 이렇게 예. 개헌 정치다 이렇게 네. 얘기해. 민생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저는 대통령과 네. 국회가 민생에 대해서 는 잘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네. 관세 협상도 하고 지금 저 오늘 대미투자특별법을 통과시킬 건데 네. 그런 거 당연히 해야 되고 네.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단호히 네. 잘 대응해 가고 있고 뭐 주가 문제도 잘 관리하고 있고 그 이란 미국의 그 이란 침공에 따른 여러 가지 호르무즈 해협 네. 및 봉쇄되고 하면서 생겨난 이런 민생 문제 그거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회가 뒷받침하고 국회에서 의결하고 해 나가면 됩니다. 네. 단지 비상계엄 지난번에 한번 겪어보니까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얼마나 불안정해져요. 네. 그거 한 방으로 해서 국민들의 민생이 엄청나게 흔들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막지 못하면 민주주의도 훼손되지만 국민의 민생도 엄청나게 훼손돼요. 제가 심지어 뭐라고 그랬어요? 비상계엄 해제하고 한 소리가 그동안 중단됐던 송년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비상계엄 하니까 식당이 그냥 송년회 계획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식당이 막 텅텅 비어서 그 우리 동네 가보니까 동네 소상공인들 그냥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때 다 문 닫고 네, 문 자영업자들이 광화문 집회 오는 게 차라리 낫다고. 네, 그래서 제가 그 송년회 하자. 네. 이게 이 국가의 기본이 흔들리게 되는 거니까 이런 그 비상계엄을 다시 못하도록 하는 개헌. 네. 이것이 민생 때문에 그거 논의할 때가 아니다. 뭐 네. 한간
정말 그 한가한 소리 저는 그런 지점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네. 이미 제기했던 이 세 가지는 사회적 논의가 끝나 있는 사안들입니다. 근데 이미 사회적 합의가 예, 마무리된 상태다. 예, 국민적인 요구도 굉장히 높고 네. 비상계엄 다시 못하게 하자. 이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5.18을 헌법 전문에 넣자. 그건 또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미 다 예. 동의했던 내용입니다. 뭐 자기들도 뭐 광주에 가고 뭐 그렇게 그리고 하지 지금 국가균형발전 이재명 대통령이 열심히 해서 광주 전남 통합 네. 그 5급 3특 네. 전에 제가 이제 국가균형발전 특위위원장 민주당에서 할 때 그때 세웠던 게 5개의 글로벌 메가시티와 3개의 강소 메가시티로 네. 하자 이렇게 결론을 냈던 건데 예. 지금은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5급 3특 더 간단하게 줄이고 실제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일들을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열심히 하는데 또 대통령이 나중에 또 바뀌어가지고 다른 대통령이 이만큼 열심히 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예. 국민 83%가 요청하는 국가의 균형 발전. 네. 정말 시급한 문제죠. 이거를 헌법의 국가 책임으로 명시하자. 네.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죠. 도대체 수도권의 면적이 11.8%예요. 그런데 인구를 보면 11.8%에 있는 인구와 나머지 국토에 있는 인구가 비교해 보면 수도권의 인구가 100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국가 전략이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국가 전략이죠, 뭐. 1급 체제로 몰려있기 예,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를 바꿔야 되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세 가지 문제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냥 네. 결단하면 되는 일이에요. 결단하면 되는 일이다. 이미 다 합의가 끝난 거니까.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도 안 맞고 예. 지방선거와 연결해서 이 개헌 정치다 이렇게 네네네. 이거 공직선거랑 같이 안 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네. 개헌 투표는 과반을 채워야 투표가 성립되기 때문에 전국 투표 있을 때 붙이자. 그래서 개헌 얘기할 때마다 대선 때 하자. 네. 지방선거 때 하자. 총선 때 하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번 지방선거 때 기회가 왔으니까 하자는 것일 뿐이고 예. 그래서 이것을 선거 프레임에 이야기하는 건 전 옳지 온당하지 않다. 온당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의장님께서 물밑에서 여러 여야 접촉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뭐 어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도 뭐 이준석도 만나고 국민의힘도 예. 만나고 다 만났습니다. 조국당도 만나고 다 만났다. 네. 그러니까 뭐 기자들한테는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하지만 또 의장님과의 소통 과정에서는 도대체 속내는 어떤 건지 실제 할 마음이 좀 있어 보이십니까? 정원석 대표는 네. 국민투표법 할 때부터 반대했어요. 그래서 필리버스터 네. 하다가 이제 중단을 한 건데 사실은 반대할 명분은 사실은 없죠. 네.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고 그렇죠. 11년이나 지난 거를 예. 정상화시키자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때 이제 필리버스터 하기가 사실은 좀 상당히 공색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이유도 있었겠지만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 그래서 통과가 됐죠. 근데 그때도 반대를 했고 일단 개헌 국면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날 국민의힘이 네. 국민의힘도 우리 국민 모두가 그랬지만 지난 불법 비상계엄을 겪으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냐. 그렇습니다. 뭐 환율이 폭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국민도 그렇지만 네. 국민의힘도 국민의힘도 그 안이 막 분열되고 뭐 갈등이 커지고 네. 근데 다 분열됐지만 또 다 동의하는 거는 이 불법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는 거에 대한 대부분 또 동의도 하고 고통을 많이 받은 거죠. 권력도 네. 권력도 높게 되고 그래서 이 불법 비상계엄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얘기를 맨날 말로만 했는데 네. 말로만 하니까 국민들이 잘 안 믿어주고 지금 국민의힘에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이 부닥치는 거는 이거를 분명하게 국민들한테 말로만 했지 보여주질 못하고 있으니까 믿질 않는 거 아니냐. 네. 요번 기회에 네. 다시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하지 못한다라고 예. 하는 것을
헌법에 박아넣는 것에 찬성을 하면 국민의힘도 이제 거기서부터 확실하게 나오는구나. 저 사람들 진심이 있네. 진심이 있네. 그렇게 보지 않겠냐.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도 예. 국민의힘 미래를 위해서도 네. 이건 하는 게 좋겠다. 네. 뭐라고? 난 사실은 국민의힘을 생각해서 하는 소리다. 근데 좀 고민해 보겠다. 그러고 갔어요. 좀 고민해 보겠다. 그래서 여지가 좀 있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고 그날 오후에 예. 전륜 선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제기를 하니까 이것도 가능성이 있을까? 혹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예. 그날 이제 고민해 보겠다는 얘기를 내가 처음 들었으니까 태도가 좀 바뀌었나? 그랬는데 그날 저녁 때 의총을 하면서 불법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다시 사과하고 무슨 윤석열의 정치 복귀 반대한다 뭐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좀 변화가 있구나. 근데 저는 그거를 말로만 하지 말고 성명서로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라. 여기에다가 확실하게 개헌에 다시는 못하게 하는 데다가 확실하게 방점을 찍어서 그리고 벗어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건데 저는 일단은 부정적인 내용으로 SNS로 화답이 왔습니다만 제가 어제 다시 SNS로 다시 검토해달라 이렇게 해서 다시 보냈거든요. 좀 더 고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화답을 할지는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반반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면 한 70% 이상은 개헌에 동의할 것 같다?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보면 제가 개별적으로도 국민의힘 의원들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얘기해 보면 그거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냥 이렇게 없던 일, 못하는 일 이렇게로 그냥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좀 더 논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원포인트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매우 좋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개혁신당은 소수긴 합니다만 개혁신당도 적극적으로 개헌에는 동의하는 그런 입장으로 확인하고 계십니까? 이준석 대표하고 제가 얘기했고요. 이런 불법 비상계엄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 개헌 이거는 사실은 비상계엄을 불법적으로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면 해야 된다. 그렇게 동의를 했어요. 그런 내용이 그 정도면 내용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이제 5.18 말고도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포함시키면 어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찬성을 한다. 그래서 어제 어디 인터뷰에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군요.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시간이 문제인데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17일까지 17일. 국회 개헌 특위를 구성해 달라라고 여야에 요청을 하셨어요. 제가 10일 날 기자회견을 해서 일주일이고 그리고 사실상 이 개헌 국민투표로 가려면 국회에 발의되는 시한이 있습니다. 그게 4월 7일입니다. 4월 7일까지는 국회에 개헌안이 발의가 돼져야 그게 이제 뭐 공고도 하고 국회에서 표결하는 시간도 있고 또 국민투표로 붙여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4월 7일까지는 발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3월 17일까지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한 2주, 3주 논의할 시간을 갖자는 거고요. 이게 이제 개헌특위가 모이면 또 다른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의장이 제시한 이 세 가지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또 필요하면 뭐 다른 얘기. 근데 합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을 길게 논의할 수는 없고요. 그거 갖고 논쟁할 필요는 없고 이번에는 얘기권에서 합의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있으면 그냥 포함시켜서 하는데 합의 안 되는 것 갖고 길게 논의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합의할 수 있는 것만 하자는 거고요. 세 가지를 던졌으니까 세 가지 중심으로 논의가 될 테죠. 시간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개헌 특위 위원들도 그렇게 많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없다. 네. 그러니까, 전면 개헌이 아니니까. 네. 부분 개헌이기 때문에 일단은 문을 열자. 네. 개헌의 문을 열자. 네. 39년 만에 일단 한번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리고 2028년 총선 때 필요하면 또 할 수 있고, 네, 그렇죠. 30년의 대선 때 또 할 수 있고, 네. 이렇게 개헌의 문을 여는 그 역사를 좀 만드시고 싶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 논의를 하자. 그게 안 돼요. 그게 개헌 선거에 바쁘니까 일단 선거하고 그 다음에 하자. 아니 개헌 논의가 네. 평상시에 됩니까? 안 되죠. 제가 작년 4월 달에 한번 꺼냈잖아요. 예. 그랬다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죠. 그 비판받을 때 내란 극복이 먼저다. 맞아요. 사실은 저는 지금 개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사실은 이제 이런 개헌 예.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란 극복은 제도적인 내란 극복은 헌법을 개정해서 다시는 비상개헌 못하게 하고 네. 또 하나는 그 탄핵을 요구했던 국민들의 민심. 네. 그거는 민주주의가 그냥 그 제도적인 정치적 민주주의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네.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가 돼야 된다. 그 민주주의 너머의 민주주의가 네.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가 섰는데 네. 문재인 정부를 세워서 민주정부를 만들었는데 그때 좀 실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권이 넘어갔잖아요. 그 실망한 이유가 국민의 삶을 바꾸는데 성공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일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숫자도 적어서 그거를 좀 국회 의석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탄핵 연대 같은 걸 하자고 이제 저는 그때 원내대표로서 그랬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고 네.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거 갖고 밀고 나가면 된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구성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표결을 다 해야 되는 건데 123석 갖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탄핵 민심이 요구했던 정말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의 모습을 제대로 보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실망이 돼서 결국 정권이 바뀐 건데 요번 기회에는 국민의 삶을 바꾸는 그런 민주주의가 네. 돼야 된단 말이에요. 네. 민주주의를 국민의 삶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내란을 완전히 극복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적 제도적으로 해야 될 게 많아요. 예. 근데 헌법을 개정하는 부분에서는 그 부분이 핵심이죠.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란 극복이 먼저다 하니까 네. 이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무슨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아니야? 오해도 받고. 네. 그래서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고 지금까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게 그 국회 형편이 얘기할 형편도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방선거 때 하자. 1년 전에 제가 지방선거 때 하자 그러면 누가 쳐다나 받겠습니까? 아직도 1년 후인데 뭘 그래? 그러고 말해. 예. 지금 할 것도 바쁜데. 그랬겠죠. 그래서 지방선거 끝나고 개헌 논의하다가 안 됩니다.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그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리고 따로 띄어서 그러면 할 수 있지 않냐. 국민투표 할 수 있지. 그 50%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총선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총선 때 가서 다시 개헌하자고 그러면 또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또 못해요. 네. 이게 39년 반복된 거예요. 대선 때도 못하고. 네. 그래서 지금이 이런 개헌의 문을 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왔다는 게 국민투표법도 됐지만 네. 12.3 비상계엄을 보고 우리 국민 전체가 정말 놀랐고 저런 비상계엄은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이 다 지금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때 네. 그 부분을 포인트로 해서 개헌의 문을 열면 네. 개헌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개헌 논의가 훨씬 쉬워지죠. 네. 그 17일 개헌특위가 만약에 성립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번에
어렵게 되는 겁니까? 시간을 역순해 보면 아니면 여지가 좀 있는 겁니까? 그때 가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좀 그때 가서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의가 4월 7일이잖아요. 네. 4월 7일인데 발의는 개헌특위를 통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발의해 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헌법 정신에도 맞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건데 이런 방향으로 계속 하다가 이제 39년 동안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발의하는 거는 대통령이 하든지 국회의원이 과반이 서명해서 하든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헌특위 구성을 17일까지 노력하고 그 다음에 무슨 안 되면 저는 뭐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되면 어떤 방법으로 더 헤쳐나갈지에 대해서는 머리를 싸매고 방법을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안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까?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그거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내면 문재인 대통령 때도 그랬는데 반대가 훨씬 세져요. 대통령이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야당의 반대가 훨씬 더 강해지기 때문에 대통령 발의안 내는 거는 지금같이 갈등이 심한 때는 합의를 하지 못한다면 그건 어렵다고 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해야 될 일이 워낙 많은데 개헌에 대통령까지 들어와서 저는 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부동산 문제 해야지, 무슨 이란 전쟁 때문에 발생된 문제도 해야지, 또 뭐 검찰개혁, 뭐 사법개혁, 뭐 이런 숱하게 많이 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데 대통령은 거기에 전념하시고 이거는 국회가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대통령도 그 일은 국회가 맡아달라고 한 게 지난 7월 17일 날 글을 쓰면서 내용은 제가 그때 단계적 개헌을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그 대통령도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자. 근데 개헌의 주도는 국회가 해달라. 이렇게 그 이야기한 거는 대통령은 그런 현재 닥쳐져 있는 여러 현안들 이런 문제들을 잘 처리하고 그런 거고요. 국회는 이 개헌 문제, 국회가 이번에는 주도적으로 하는 건데 특위 구성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까? 그건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의장님의 핵심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 제가 어떻게까지 해서 국힘을 설득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우원식은 한다면 한다 이거 있습니다. 있어요. 이거 제가 봤습니다. 내가 초선 때는 우리나라의 모든 강을 다 걷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환경과 국민들의 사는 모습을 한번 다 보겠다 해서 섬진강으로 시작해 섬진강, 금강, 한강, 낙동강, 영산강을 발원지부터 하구까지 다 걸었습니다. 1년에 하나씩. 을지로위원회 만들어서 하겠다. 그거 을지로위원회 이제 그거 을지로위원회가 민주당의 민생 정치로 가장 그 브랜드가 돼 있잖아요. 그거 몇 년, 10여 년 동안 거기에 제가 전념을 다해서 그 일을 하고 지금은 국회의장이 돼서 국회의장이 그 의정 단상에서만 보이는 국회의장이 아니고 현장에서도 볼 수 있는 국회의장을 하겠다. 그래서 현장도 많이 다니고 어제 광주도 다녀오셨어요. 현장민을 거기 이제 광주 간 거는 거기에 그 영농형 태양광 제가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그거 진행되는 거 국회에 자문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자문도 하고 쭉 도와줬어요. 같이 협의했죠. 그런 일들을 하고 현장 민원실도 하고 저보고 무슨 딴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그런 사람이 많은데 원래 제 스타일입니다 그게. 그렇게 하고 지금은 요번에 하면서 개헌을 꼭 해야 된다. 39년 동안 이 낡은 개헌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깊게 요번엔 못하지만 더 들어가면 하나씩만 더 나와도 한반도는 삼천리는 초만원이다 라는 시대에 이 저출생 문제에 대한 아무 고민이 없었던 헌법 AI를 얘기하는데 삐삐도 없었던 그 시대의 헌법 이런 것들이 이제 미래로 나아가는 헌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개헌하면 권력구조 얘기만 하는데
개헌 헌법에는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개헌하니까 다 너 내각제냐? 맨날 물어. 전 내각제 아니에요. 그래서 의장은 내각제는 반대합니다. 네. 이렇게 입장을 나 정말 개헌하자니까 권력구조 내각제 이렇게 얘기 딱 연결시켜서 보는데 제가 87년 6월 항쟁 그때가 대통령 직선제 하자는 투쟁할 포원철폐. 포원철폐 독재타도. 독재타도. 대통령 직선제가 우리 목표예요. 그래서 민주정부 만들자. 그거 목숨 걸고 한 사람입니다. 그러고서 김대중 선생을 그 민주정부의 대통령으로 만들자 해서 돕다가 선거에서 지고 평민당으로 들어와서 이해찬 선배 등등하고 같이 해서 그 민주적 국민정당을 목표로 해서 그 일상활동이 있는 정당으로 처음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에 정당은 일상활동이 없었습니다. 이 노동현 탄압 현장에도 찾아가고 그거를 백서로 만들고 그런 일을 시작을 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위해서 그렇게 뛰었던 사람이 무슨 내각제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지도 않는. 그러니까 제발 그런 오해는 하지 말고 바로 헌법이 갖고 있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 이 비상계엄만 하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 이 불법적인 건 못하게 만들고 또 국민의 기본권 지금 시대에 맞는 그 39년이라고 하는 시기는 우리나라가 후진국에서 식민지에서 선진국으로 변화하는 결정적인 시기거든요. 엄청나게 세상이 바뀌었는데 헌법은 옛날 헌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미래로 나아가는 헌법으로 바꿔야죠. 이런 의제들을 가지고 전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국회의장일 때 개헌의 문이라도 열자. 그게 국민투표법을 하자고 그렇게 오랫동안 주장한 이유고 지금은 딱 문을 여는 그 아주 핀포인트라고 할까? 요걸 집어든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댓글창에 의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개헌 찬성입니다. 민주당 화이팅. 뭐 이건 왜 올려주는지 모르겠고 적극 동의합니다. 시대 정신에 맞는 신속한 개헌을 할 수 있다면 더 큰 민주적 진보가 될 것 같습니다. 5.18도 헌법에 올려야죠. 그 생각하고 계십니다. 아, 국회의장님실이 저렇게 생겼군요. 의장실을 처음 보시니까 헐 의장실에서 라이브 취재 편의점은 합니다. 마지막 개헌이 39년 전이었다니까 헌법이 오래되긴 했네요. 개헌으로 다시는 윤석열의 계엄 같은 일이 없어져야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는 위에서부터 계엄, 내란을 못하게 하는 헌법을 만들자는데 계엄전당 같은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의견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의장님, 개헌에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개헌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의견. 의장님, 의장 역할에 충실히 잘하고 계십니다. 2번이 개헌의 적기입니다. 이분은 구호를 써주셨네요. 2번이 개헌의 적기다. 이렇게 의견을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은 개헌에 대해서 이젠 진짜 할 때가 됐다. 정말 옷도 갈아입을 시기가 지난 거 아니냐. 한 39년째 같은 헌법에 있는 것은 너무나 시대의 정신에 맞지도 않고 낡은 헌법이다 이런 비판을 들음직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이제 야당을 설득하는 일인데요. 이제 끝까지 야당이 동의하지 못해서 이 개헌이 만약에 성사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큰일인데 아까 이제 원식은 합니다 하셨어요. 어떻게까지 설득하시겠습니까? 근데 요번 우리가 국회에서 조사해 보니까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이 70%더라고요. 거의 10명 중에 7명 정도가 되고 가장 찬성하는 이유가 사회적 변화 및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제일 높았어요. 그러니까 국민적으로는 낡은 헌법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바꿔서 미래로 나아가는 헌법으로 만들자 이렇게 그런 취지에 공감하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개헌을 해야 되고 어쨌든 그걸 해 나가는데 제가 정성을 쏟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쏟습니다.
정성. 지금 정성을 쏟기 시작했어요. 아, 네. 송원석 대표를 계속 만나고 계십니까? 장동혁 오늘도 대표는 만날 때. 오늘도 예, 잠시 후에 만나실 예정이시죠. 네. 장동혁 대표도 좀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뭐 한번 만나볼 생각입니다. 근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보다 더 적극적인 만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네. 하고요. 청와대에서는 의장님의 어떤 이 개헌 추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혹시 소통은 좀 하셨습니까? 이번 이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소통하진 않았고요. 네.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가 개헌이고, 또 지난 7월 17일 날 아예 공개적으로 SNS에서 대통령의 입장도 네. 밝힌 바가 있고, 네. 제가 대통령하고 오랫동안 활동을 했잖아요. 지난 22년 지난 대선 때, 우리 당의 중진 중에서는 제가 제일 먼저 지지선언을 하고, 네. 경선 선대위원장을 했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쭉, 같이 여러 가지 상의도 하고, 네. 특히 이제 비상계엄 과정을 겪어가면서, 네. 얼마나 많은 소통이 있었겠습니까? 아, 얼마나 많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네. 않았지만, 예. 그 비상계엄을 넘어가는 그 사선도 같이 넘었고, 대통령도 그날 밤이 예. 얼마나 긴박한 밤이었고, 그럼요. 저도 예. 얼마나 긴박한 그렇습니다. 밤이었고, 예. 나중에 만나서 그 후일담 이야기도 네. 아주 그냥 다 털어놓고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아, 두 분이서. 예, 예. 우리 까딱 잘못됐으면 네. 꽃게밥 될 수도 있었다. 아, 우리 까딱했으면 꽃게밥 될 수도 있었다. 그쵸. 맞아요. 무슨 연평도 연평도에 뭐 그런 것까지 폭사시킨다고 있었잖아요. 이제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네. 웃기도 하고. 저는 제가 지금 추진하는 이 개헌안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뭐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네. 이런 정도 선에서 아마 대통령이 의장께서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이재명 대통령 지금 뭐 직접 소통은 안 했지만, 아이 뭐 잘하고 계시다. 예, 응원한다.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예. 평소에 대통령께서 의장님한테 뭐라고 부르십니까? 형님 그러죠. 형님. 예. 많은 사람들이 비상계엄 내란을 겪으면서 대한민국이 한번 정말 절멸적 상황으로 침몰할 수 있었다라는 경험을 하고, 다시는 윤석열의 내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모든 조치를 해야 된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개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협조를 좀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자기 당의 이익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제가 하여튼 하는 데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만나서 해보고. 네. 근데 지금까지 비상계엄이 우리나라에 11번 있었어요. 지난번 12.3까지 네. 해서. 그 중에 딱 한 번, 6.25 때, 그거는 이제, 전쟁 상황이니까, 네. 그때는 비상계엄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거 말고 나머지 10번은 다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국회를 짓밟고 네. 그렇게 했던 개헌들이거든요. 네. 비상계엄이거든요. 예. 그 80년, 79년, 80년에 전두환, 노태우가 군사 쿠데타를 하고 예. 내란을 일으키고 그 처벌까지 받았잖아요.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이번 12.3 비상계엄을 또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방비해 놓지, 할 수 있을 때 네. 방비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20년 후에 혹시 어떤 상황이 생길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 해놔야 됩니다. 예. 이거는. 제도는 할 네. 수 있을 때 할수 있을 때. 깔끔하게 고쳐놔야 네. 된다. 지금이 할 수 있을 때입니다. 예, 지금이 적기다. 예, 지금 국민투표법도 바꿨고 딱 지금 이제 1년 조금 지나 아직 예. 국민들이 예. 12.3 불법 계엄에 대해서 예. 그 논란 가슴에 다 가라앉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꼭 저건 필요하다고 할 때 네. 처음에 좀 논의하다가 이게 이제 흐지부지 됐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이 할 때고 그거는 딱 해놔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자꾸 설득을 해서 네. 국민의힘도 그걸 해야 국민들이 이제 이 불법 계엄으로부터 내란으로부터
국민의힘이 벗어나려고 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개헌에 같이 동참을 해야 본인들의 진정성을 입증받는 그런 계기로도 활용이 될 거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개헌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현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 대미 투자 특별법은 이제 오늘 통과가 되면 뭐 미측하고 해결이 좀 잘 될 것 같은데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공소청, 중수청 법안에 대해서 여전히 갈등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법안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국회의장이 지금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는 것은 뭐 적절치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우리 역사를 보면 권력기관에서 휘두르고 있는 횡포를 국민들의 통제권 안으로 집어넣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전에는 박정희 때는 중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바뀌어서 중정의 부정적인 측면이 많이 부각되니까 그게 안기부가 됐다가 뭐 기무사도 하고 뭐 이렇게 보안사도 하고 그러다 이제 경찰도 그런 역할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소위 국민을 통제하는 권력기관들이 쭉 있었는데 한번 그걸 정리하고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이런 기관들을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그런 역할을 잘했으면 좋은데 국민들의 뜻을 잘 받아서 특수부를 만들어서 특수부가 완전히 권력기관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나쁜 짓들을 많이 하고 검찰의 신뢰를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특수부 자체가 보여줌으로 해서 이제 검찰개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권력기관들이 국민의 통제하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검찰개혁을 하는 거지 이게 무슨 정권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거 그런 건 전혀 아니다. 검찰개혁은 해야 된다. 그러고 그거는 국민의 권리를 확장시켜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또 이 개혁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아, 실력? 하다가 이걸 좀 잘못 만들어 놓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과하게 해서도 안 되고, 이 실력 있게 국민들의 편의라고 하는 것까지 잘 고려해서, 적합하게, 지금 그걸 논의하고 있는 걸 텐데,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잘 접근해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 하나하나 현안에 대해서 국회의장 이제 의결해야 되는 거라는데 의결되기 전에 뭐 이런 입장 저런 입장 그 이야기하는 거는 의결하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하여튼 저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있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또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니까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검찰개혁 문제가 워낙 지금 뜨거운 감자 현안, 국회 현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논의가 어떻게 되는지 의장님의 고견을 듣고자 여쭤봤었고요.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 굉장히 마뜩지 않아 하는 것 같고 상당한 현장에 이제 혼란이 예상이 된다. 국민들에게 피해가 주는 법안이 될 거다. 특히 이제 재판 소원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속내를 피력했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법원행정처장이 왔을 때도 그랬고 지난 12월 3일 용산에서 대통령이 주재해서 오부요인 만났을 때 대법원장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그랬는데 사법개혁을 하자는 국민의 목소리 그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그동안 사법부가 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판결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게 있지 않았냐. 그런 것 때문에 생겨난 그 사법부에 대한 불신들인데 이것을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의 불신을 덜어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별 노력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가 나서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건데 저는 국회에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런 사법 3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현장에서 적용해 갈 텐데 불편하다고만 하지 말고 그런 국민들이 그런 법을 요구하고
국회에서 만든다고 하는 거는 국민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니까 네. 국민의 그런 요구가 왜 이렇게 왔는지에 대해서 성찰하고 네.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면서 부작용이 있다면 그거는 또 조금씩 개선해 나가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기보다는 현장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사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사심제 우리 언론이 막 계속 그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 헌법재판소는 사심제가 아니라 헌법심이다. 이제 이렇게 고쳐달라고 하는데 또 우리 언론은 계속 그렇게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그 해보면 알 텐데. 네. 사실 헌법적으로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건 다 걸러지게 될 겁니다. 네, 앞으로.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스템이 헌법재판소에 만들어지겠죠. 예.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걸러지고 꼭 헌법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를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할 텐데. 네. 그래서 아주 그런 점에서 뭐 불편하고 그러진 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군요. 이게 예.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제도에 맞춰서 쫙 적응되는 시기가 있고 네. 그 적응되면 새로운 틀이 짜여지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틀들이 만들어졌고 지금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네. 그런 국민들의 요구에 잘 적응해 가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봅니다. 네.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으셔서 이제 몇 달 안 남으신 것 같습니다. 네. 임기가 5월에 선거인가요? 국회의장 선거는 5월에 하고 제 임기는 5월 29일까지. 5월 29일까지. 예. 어쩌면 임기 중에는 저희가 한 번 더 모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참 계엄도 만나시고, 내란도 극복하시고, 진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바로 저 방망이를 두드리던 그 순간에, 여의도 여기 국회대로 앞에 네, 다시 만난 세계의 음악이 네, 이게 나오면서, 그 절묘했던 광경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예, 저도 마찬가지로 가장 인상적으로 남는데 어떠세요?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어떤 평가 또 어떤 회한이십니까? 되게 힘든 시기였어요. 나는 근데 일을 힘들 때만 해요. 희한해 그게. 국회 원내 수석부대표는 박근혜 정권의 첫 해였어요. 원래 첫 해가 제일 어렵거든요. 수석부대표는 박근혜 정부 첫 해 협상을 다 맡아서 했어요.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첫 해였어요. 123석 가지고 정부 구성하느라고 아주 표결하느라고 아주 그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국회 예결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첫 해였어요. 그 외 윤석열 아주 고집이 세서 예산도 편성해 온 거에서 손을 안 대려고 그래요.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왜 국회에서 야당 감액 예산 일방 통행 통과시킨 거 있잖아요. 그 초안 그 첫 번째 시도가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 그때 그걸 만들었어요. 네. 야당 감액안. 그래서 그거 가지고 협상의 지렛대가 돼가지고 협상을 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그것도 안 돼갖고 그냥 통과시킨 거지. 처음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결위원장도 윤석열 정부 첫 해, 국회의장은 첫 해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이게 마지막 해를 역대 어느 때보다 복잡한 시기를 윤석열 마지막 해를 거쳤잖아요. 네. 하여튼 국회를 완전 무시하고 국회의장이라서 그런 막 그 소리를 못합니다만 제 원래 표현대로면 X 무시하고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하고 통화도 안 하고 국회도 안 오고 그러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하다가 비상계엄 딱 그날 이거 하려고 이렇게 국회를 무시했구나. 하여튼 그런 걸 거쳐가면서 비상계엄 해제도 하고 비상계엄 해제하고 탄핵을 두 개를 다 해본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그 과정이 이게 내란이었기 때문에 그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이 사람들 했더니 너무 이상한 걸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 국무총리 탄핵한 일도 처음이고 대통령 권한대
200석이냐 151석이냐 그거 해석할 때도 정말 머리가 그러니까. 지끈지끈해요. 네.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소송 건 거는 제가 처음입니다. 소송을 여러 건을 네. 걸었어요. 다 이겼습니다. 저는. 뭐 그런 것들. 전승전. 그런 과정에 그동안 못했던 국민연금도 합의해서 통과시켰고. 그렇죠. 예. 국민투표법 했고. 그리고 국회에 제가 늘 생각했던 국회에 이 헌법기관들의 기록을 잘 남겨야 되는데 그 기능이 없어서 국회 기록원을 만들었습니다. 차관급으로. 그거 하고. 또 사회적 대화, 이제 앞으로는 갈등이 복잡하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정부의 노사정위원회, 경사노위, 지금 이제 경사노위위원회가 이제 굉장히 지금은 열심히 하는데 네. 윤석열 정부 때는 아무것도 안 했고 정권에 따라서 됐다 안 됐다 이제 막 이러고 성격도 이상해지기도. 그래서 국회에서 사회적 대화를 하죠. 국회발 사회적 대화를 시작을 해서 네. 지금 이제 제도화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거 하고 요번에 개헌까지. 그렇게 보면 저는 국회에 단 하루도 안 나온 날이 없어요. 와. 출근해서 매일 출근. 예. 그리고 이제 바깥에 일 보러 나갈 예. 때 보고 예. 뭐 외국 나가는 일. 처음 1년은 외국도 많이 못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하지 않고 이 내부가 중요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외국 순방하는 일을 제외하면 여기서 늘 참모들하고 상의하고 과제가 아직도 과제를 다 정했으면 처음 시작할 때. 네. 우리는 여기까지 하자. 그래서 과제를 100여 가지를 정리를 해가지고 네. 하나하나 점검해 가면서 네. 했죠. 요번에 바깥에다가도 민주주의 상징석도 그러니까요. 만들고. 예. 제가 딱 걸어오는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기분이 굉장히 대접받는 네, 7월 17일은 예. 그 앞에 있던 아무도 안 보던 돌 옮겨다가 큰 돌 옮겨다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 이러고 뒤에다가 계엄 해제한 사유를 써서 넣고 도서관 옆에 8월 14일 날 8월 15일 우리 전야제 요번에 멋있게 했잖아요. 예. 오, 엄청 났었습니다. 그거 저 작년 윤석열 광복절 그때 독립기념관에 친일파 뭐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 관장시키면서 난리가 나가지고 광복절 행사가 반쪽이 났잖아요. 저도 안 가고. 네. 그래서 왜 이거를 정부에다만 맡기냐.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계속 이거 2년을 더 해야 되는데 여기다만 맡겨놓을 수가 없겠다. 국회가 전야제 국민축제로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해서 그 축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가 된 거예요. 엄청 났었습니다. 그날 독립기억광장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건 제가 개엄하던 12월 14일 날 여의도 국민들이 꽉 모여 있는데 그걸 전 바깥에 못 나갔으니까 제가 잡혀가면 그렇죠. 2차 비상기엄할까 여기서 숙식을 했단 말이에요. 의원회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여의도 바깥에 이렇게 온 사람들 탄핵 표결하고 바로 직전에 꽉 차 있는 국민들을 보고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그날 그 탄핵 표결에 성공했죠. 네. 근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간절한 이 추운 겨울에 여의도에 와서 저렇게 외치고 있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왔다. 맞습니다. 근데 저의 어디엔가 이름이 날 텐데 저 많은 사람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지금 하는 건데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게 나라를 구한 힘인데 그걸 시작으로 올라가 보면 일제하에서 만주 연해주에서 총 들고 홍범도 장군은 이름이 났지만 그 막 숱하게 많이 죽어간 무장 독립운동 과정 독립운동하면서 쓰러져간 숱하게 많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쓰러져간 그 사람들 그거 기려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다가 무명 독립 의병, 무명 독립군, 광복군 비를 세운 겁니다. 그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다들 와서 우리 장윤선 그 좋아하시는 분들 와서 다 좀 구경하시고 세 번째는 거기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그건 작년 12월 3일 1주년 되는 날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거예요. 거기다 글 새겨 넣어야 되겠다. 근데 12월 3일 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거 새기는데 국민의 이 세 가지 다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대를 하든지 하여튼 뭐 보람 있게
국회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장 그만두시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가십니까? 그거는 의장 그만두고서는 네. 원래 이제 은퇴각입니다. 은퇴각. 그러니까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그런 거 보면서 나중에 네. 뭐 판단해도 뭐 늦지 않은 일이니까 지금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네. 지금 내가 해야 될 일 여기에 충실하는 거.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의장님 저희가 의장실에서 하는 최초 인터뷰인데요. 끝으로 마무리 저희 애청자분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시민들께 당부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회의장실을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는 게 처음인데 제가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는 장윤선 선생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국회의장실 괜찮죠? 좀 더 많이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저기 붙어 있는 거는 정치시 약자적 최강 무기성은 제가 을지로위원회 만들면서 썼던 구호가 정치란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강한 무기다. 이거를 중국의 어느 서예가가 저렇게 써서 보내준 거예요. 저쪽에는 김근태 인권상 받은 상 놓여져 있고 하여튼 네. 저도 이게 여기 하면서 한시도 정말 국민 또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그 국민들의 권리 보호 억울한 일 당하지 않고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사회 이런 것을 잃지 않고 국회의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이렇게 장시간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아유, 저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AI와 로봇이 함께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시대에 맞는 개헌이 꼭 필요합니다. 라는 댓글 보내주셨습니다. 의장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정말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더욱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